미트에 회원으로 계시는 교수님들이 참석을 많이 해주셔서 아마 뭐 궁금하신 점이나 이제 질문들이 있으실 텐데 시간을 효율적으로 쓰는 차원에서 저희가 1대1로 하게 되면은 아마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은 지금 저까지 뭐 여섯, 일곱 분 계신데 세네 분을 묶어서 세네 명을 한 그룹으로 뭐 커멘트가 됐든 질문이 됐든 해서 이렇게 묶어서 저희가 교수님께 드리면 교수님이 그걸 한꺼번에 아마 분명히 연결되는 부분이 있을 거잖아요. 저희들이 이제 질문이나 코멘트를 하게 되면 그래서 그렇게 한꺼번에 교수님이 이제 답을 해주시면 시간 효율적으로 쓰는 데 있어서도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요. 우리 선생님들 아마 질문이나 코멘트나 오고 단수는 뭐 의견 개진이나 다 좋습니다. 좋고 다만 이제 저희가 이게 공식적인 학술회의 이런 형식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직업병처럼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강박들이 있잖아요. 뭐 이런 시간이 되면 꼭 내가 하나는 해야 된다. 근데 만약에 없으시면 당연히 넘어가도 뭐 문제는 없습니다. 하지만 뭐 이렇게 아마 한 말씀씩 해 주시면 제일 좋죠. 좋고요. 이렇게 오늘 이제 참석해 주신 선생님들 보고 이런 순서로 하면 어떨까? 제가 이제 나름 이제 진행자로서 뭐 주권까지는 아니지만 권한을 행사해 보면은 그 정지현 선생님이랑 우리 조용철 선생님 그리고 임규택 선생님 요 세 분 먼저 이렇게 질문 내지는 커멘트가 있으시면 이렇게 받아보고 또 그다음 다른 세 분도 이렇게 받아보고 저도 혹시 관련된 그런 질문들이 나오면 얹어서 해볼 수 있도록 하고요. 그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혹시 있으시면 우리 정지현 선생님, 조용철 선생님, 임규택 선생님 한번 말씀해 주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 오늘 발표 아침부터 이렇게 해주셔가지고 발표 잘 들었고요. 책도 잘 읽었습니다. 어, 사실 질문은 두 가지인데, 각각의 사실 책에서 하나씩인데, 지금 뭐, 마지막에 은용수 교수님이 정리해 주신 것처럼 이 책에 우리가 뭐야, 주권국가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지금 전재성 교수님 말씀해 주신 것 되게 몇 살이 안 된다. 실제로 주권국가의 건의를 했던 거.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컨벤셔널 위스dom으로 그냥 학계뿐만 아니라 일반 사람들도 다 주권국가로 우리는 살고 있고, 그다음에 그것들을 유지하는 게 가장 어떻게 보면 우선적인 목표, 국가의 목표로 설정되어 있다고 하면 실제로는 어떻게 보면은 그런 것들이 굉장히 완성된 형태로 갖고 있는 국가들이 별로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이 계속, 컨벤셔널 위스덤은 이게 유지된 이유가 있을 테니까, 그 이유는 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한 측면이 있고, 음, 그 다음에 동북아 국제정치 이런 거 책 보다가 이제 교수님께서 이 불안전 국가가 약간 주관적인 불안전성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근데 법적으로는 권한이 있어도 주관적으로 불안전하다고 하면 이게 그러면 이 이게 역사성이 있으니까 그 불안정성을 극복하고 싶은 동기도 있겠지만 이게 주관적이니까 그렇지 제너레이션이 바뀌면 제너레이션이 바뀌면 이 주관적 인식이 바뀌면 또 불안정성이 인식의 변화로도 그냥 없어질 수 있지 않나 라는 생각도 좀 있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죠. 음, 음, 감사합니다. 정재현 교수님, 좋은 질문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한꺼번에 저희가 받기로 했으니까, 다음에 조용철 교수님 있으시면, 예, 안녕하세요. 예, 교수님, 저기 너무 잘 들었고요. 저 정말 못 읽어봤는데, 제 사서 읽어보겠습니다. 저 너무 잘 들었습니다. 교수님 그 발표 이제 하시는 거 들으면서 저 그냥 문득 들은 생각인데, 그 자유주의랑 이제 제국주의 말씀하실 때, 특히 서구에서 나온 제국주의는, 어, 제국주의와 자유주의가 동전의 양면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음, 말씀드린 이유는 기존에 뭐 라틴 쪽에 이제 좀 탈식민 연구하시는 분들 보면 식민성과 근대성은 같이 가는데, 특히 서구의 제국주의의 이런 전파를 봤을 때는, 그 확장을 봤을 때는 그 안에는 그 자유주의 발전과 같이 진행이 되지 않았나.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안에는 그 위선이 생기지 않나 하는 좀 그런 생각이 문득 하나 드는 게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주권이라는 개념이 기존에는 어떻게 보면은 존재하지 않았던 개념인데,
이제 주권의 개념들을 이제 각 국제적 주체들이 강력하게 이제 그거를 인식하고 일종의 맛을 봤는데 기존에는 약간의 오토노미라는 개념이 있었는데 제후기 시대에는 근데 이제는 소버니티라는 주권의 개념을 갖고 있는데 과연 이 어떻게 보면 이 맛을 한번 본 이 각 주체들이 그 새로운 제국이 등장할 때 그 인지를 이제 주권한 그 개념을 인지한 상태에서 어떻게 반응을 할까가 상당히 좀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거는 음, 예측의 차원인데 그런 궁금증이 들더라고요. 예, 감사합니다. 음, 영철 교수님도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 순서상 우리 임규택 교수님도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이나 혹은 코멘트 있으시면 우선 저는 주권에 오늘 교수님의 말씀에 많이 배운 것 같습니다. 제가 주권에 대해 이렇게 아, 개념에 대해 정치를 공부하면서 이렇게 아, 신경을 안 썼던 개념인데 오늘 많이 배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그런 역사 스펙트럼을 통해서 좀 더 그런 관점이 좀 이렇게 확장되는 걸 저도 오늘 배운 것 같습니다. 선생님 통해서. 아, 제가 좀 궁금한 점은 초반에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근대 주권 국가 체제에서 아, 그, 이제 웨스트팔리아에서의 그런 문제성, 윤리성의 그런 문제성을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데 왜 이거에 이렇게 집착을 하는 이유가 저는 잘은 모르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근대 국가가 우리가 이해할 때 유럽에서 온 걸로 제가 이해하고 있는데 그러면 근대 국가 구성 원리 중에 중요한 부분이 뭐 국가며 영토며 국민 아니, 뭐 시민이든 이런 요소들이 있는데 근데 제가 좀 국가에 대해 저도 이제 궁금한 점이 많아서 좀 공부를 하다 보면은 국가의 성격이 변한 부분을 통해서 이 근대 주권 체제와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부분은 없는지 국가의 성격이 변하면서 그러면서 이게 계속 유지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영토가 왜 이렇게 중요하게 되었는지 과거에 비해 왜 이렇게 중요하게 되는지 이걸 한번 고려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근대 국가 성격에 있어서. 그러면은 왜 근대 국가 체제가 계속 유지되고 있는지에 대해 뭔가 이제 답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하고요. 두 번째로 제가 궁금한 것은 그러면 한국 전쟁을 선생님의 그 논리대로 따라가면은 한국의 근대 국가 형성 과정에서 나오는 전쟁이었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건 상당히 제가 이해한 바는 새로운 시각인 것 같습니다. 선생님만의 논리 따른다면은. 그리고 이제 이와 더불어서 최근에 이제 브릭스 국가들이 회의를 했는데 그러면 브릭스가 선생님은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그 조직 운영 그 논리 선생님의 논리에서 새로운 그런 미국 주도의 국제 자유주의 질서와 대비되는 아니면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좀 이런 게 좀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 음, 네, 감사합니다. 우리 전재성 교수님 혹시 준비가 되셨으면 자유롭게 그냥 편하게 말씀을 또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너무 좋은 말씀들이시고요. 운영수 교수님께서 그 의무부여를 너무 잘해주셔서 굉장히 감동적이고요. 다른 선생님들께서도 그 좋은 질문을 해주셔서 앞으로 더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드는 생각 말씀드리면 주권이라는 개념은 이제 유럽에서 기원한 아주 역사적으로 특수한 개념이니까요. 그 어원을 따져보면 이제 개념사적으로 로마의 임페리움이라는 개념이 나오다가 이게 11세기 프랑스에서 처음 쓰기 시작했더라고요. 그래서 자기의 관할권이라는 의미로 음, 쓰다가 이제 제국에서 영토를 가지고 독립한 군주들의 권한을 그것도 세속적이고 영토적 권한을 만드는 과정에서 이제 보댕이나 이런 학자들이 소버리니티를 국가의 권한이라는 형태로 쓰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제 역사성이 굉장히 많다. 그리고 뭐 음, 유럽적인 배경에서 만들어진 거다.
하는 거고, 그 바테슨이라고 그 국제정치 이론가 있거든요. 유럽. 근데 푸코식의 방법론을 쓰는 분인데 굉장히 좋은 학자신데 이분은 국가가 소브리티를 갖기 전에 국제라는 아이디어가 먼저 만들어졌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음, 이 제국적인 조직 원리를 르네상스의 혼란기를 거쳐서 어떻게 하면 유럽의 정치 구조를 제일 당시의 상황에 맞게 재구성할 건지를 국제라는 개념으로 만들어 놓고 그 안에다가 국가에 자격이 있는 국가들을 끼워 넣는 식으로 현실이 진행됐다라는 거죠. 이게 음, 그 주객이 좀 바뀐 건데 어떻게 생각하면 2차 대전 이후에도 모든 국가들이 생각하는 국제 정치의 어떤 모습이 있었고 개인의 자유나 국가들의 주권, 그 안에 자격이 맞는 국가들을 그 안에다가 이제 국가의 성격, 정체성까지 만들어서 집어넣는. 그러니까 아무래도 담론 중심 내용이긴 한데 국제라는 말이 선행되고 단위의 형태가 그 정체성이 부여되는 식으로 진행됐다. 어떤 게 사실이든지 간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는 이제 주권이라는 것은 굉장히 역사적으로 독특한 개념이다는 거고, 음, 하지만 지금 질문 주신 것처럼 일반적으로 근대에 들어오면서 인간이 개인이다. 그리고 그 개인이 정치적 주권을 가진다라는 그 역사적인 특수한 정치 개념이 아닌 일반 개념도 같이 작동했기 때문에 새로운 음, 인간상이 탄생한 거죠. 근데 우린 다 근대적 음,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개인이고 나의 의사가 정치 과정에 반영돼서 그 의사가 나의 운명을 결정하는 공화정, 많이 정당한 정치 체제라는 의식이 있기 때문에 그 공화정은 이 주권의 소재지와 정부 형태가 꼭 같을 필요는 없는데 그게 국민국가일 수도 있고 세계 정부일 수도 있고 뭐 왕정일 수도 있어요, 사실. 내 개인의 주권적 권한이 정치 과정에 반영만 되면 되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의 좀 보편적 의미의 주권은 앞으로 계속될 것이다. 따라서 우리가 음, 주권을 그 국제 정치의 역사적 개념으로 보는 개념과 이 개인의 정치 사상으로부터 생겨난 정치적 개념, 보편적 개념으로 볼 거냐의 차이인데, 아까 이게 역사가 진행되는 한 지속될 거라고 보셨지만, 이거 이제 다른 프로젝트이긴 한데요. 이건 개인이라고 보는 정치 사상이 있을 때만 성립하는 개념이다. 그리고 우리는 음, 우리가 개인이다. 이 독립된 정치적 개체라고 생각하는데, 당연히. 옛날 사람들 그렇게 생각 안 했잖아요. 공동체 이론이기 때문에 뭐 유교나 더 고대 사상에서는 가족의 이론이거나 따라서 우리가 개인이라는 생각은 사회적으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음, 역설적으로 사회적 규정 속에서 우리가 개인이라고 스스로 생각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 개념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 그리고 그 주권이라는 개념, 주권이란 최고의 권한이면서 간섭되지 않는 권한이라는 굉장히 독특한 권력의 한 형태인데, 음, 이제 그걸 두고도 이제 책에도 썼지만은 여러 논의들이 있다. 그리스 사람들은 주권 개념을 생각하기보다는 전체 공동체나 조화의 개념을 더 음, 강조했는데, 로마에 들어오면서 정치 과정의 주권 개념이 만들어졌다가 기독교가 오면서 신적인 주권이 인간적 음, 주권 개념으로 바뀐다고 되고 그 신적 개념이야말로 베스트팔레넷 이게 세속화된 체제지만 그 동시에 이제 신학적 개념이 같이 가기 때문에 요즘에 이제 그런 논의들 우주론 하면서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슈미트도 모든 정치 개념은 세속화된 신학 개념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그렇죠. 면에서 이것도 기독교적인 연원도 있는 개념이고, 그래서 음, 그런 의미의 정치 사상적 주권 개념과 개인이 개인이라는 좀 보편적인 개념 사이에 차이가 있고, 드리려는 말씀은 그런 면에서 만약에 사회가 바뀌거나 우주론이 바뀌면 우리가 개인이 아니라는 생각이 등장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자아에 대한 부정 같은 거죠. 요즘에 인지과학 음, 같은 데서 많이 나오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무아에 기반한 정치 철학의 모습은 주권과는 굉장히 무관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음, 거죠. 그래서 그거는 이제 또 하나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주권 개념이
보편적이라고 생각하는 거는 근대인으로서 우리의 좀 독특한 성격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근대적 보편성의 주권 개념과 국제정치적인 그 역사성의 주권 개념과 그걸 좀 넘어선 차원 이런 거를 좀 같이 고려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음, 하나 음, 들고요. 그다음에 이게 주관적 관점이기 때문에 생각을 바꾸면 불완전성이 바뀐다는 거는 100% 맞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남북이 서로 불완전 주권 국가인 게 싫어서 둘 다 헌법을 고치는 순간 두 국가는 완전 주권 국가가 되는 거죠. 그리고 남북 관계는 음, 국제 관계가 돼서 사실 음, 남북은 통일만 안 하면 별로 싸울 이유가 없는 두 국가라고 저는 음, 생각해요. 영토 분쟁이 있는 것도 아니고 교육도 없기 때문에 우리가 주관적으로 두 국가임을 정말 국민이 받아들이기만 하면 한민족 정체성만 버리면 두 나라는 굉장히 편안해질 수 있다. 뭐 두 개의 중국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제 그렇게 되기는 쉽지 않으니까요. 정체성이라는 게 굉장히 오래 지속되기 때문에 그 음, 주관적인 이상적 정치 체제와 현실의 사이에 그 간극이 주권 게임을 만들어내고 또 그 주권 게임을 주변 국가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만들어진다 하는 제 말씀이고요. 주영철 교수님 말씀이 우리 조 교수님 글은 저희 방에서도 많이 읽거든요. 대학원생들하고 그래서 너무 평소에 존경하는 그 하는 글을 써주고 계신데 자유주의와 제국주의가 동면의 양면, 동전의 양면이라는 사실은 자유주의자들도 다 인정하는 바라고 생각해요. 대표적으로 이제 음, 아이켄베리 같은 경우인데 그 World Sea for Democracy 거기 보면 자유주의는 제국주의랑 딱 붙어서 이제 국제 정치적으로 온 게 사실이다. 하지만 자유주의의 강점은 모든 이념하고 같이 붙어서 가기도 하지만 또 시대에 따라서 빨리 적응도 한다. 이런 얘기로 이제 자유주의를 구출하려고 하고는 있다. 근데 어쨌거나 자유주의 국제정치 이론가들도 제국적 성격은 다 인정하는 바이고 사실 로크서부터 로크가 자연 상태의 사회성을 얘기하면서도 그 인디언들의 토지 점유권을 인정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애초부터 그렇죠. 굉장히 제국적인 측면과 자유주의 사이에 간극이 시작된 부분이 있다. 그 이후에도 뭐 계속 JS 밀 같은 경우가 이제 대표적인 경우인데 음, 이걸 해결하는 방법이 자유주의를 버리는 거냐 하는 거는 좀 복잡한 문제인 것 같아요. 근데 자유주의라는 건 사실 모든 개체들의 자유를 보장할 뿐이지 뭐 롤스나 이런 그 자유주의 정치 철학자들은 출발점에서의 자유가 결과에서의 불평등까지 책임질 필요는 없다. 모든 사람이 자유롭게 시작하는 거니까 열심히 한 사람이 당연히 더 잘 사는 거고, 거기서 나오는 그 어떤 근원적 불평등을 해결하는 조정 과정이 있을 수는 있지만, 자유주의가 평등을 꼭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그런 얘기가 음, 자유주의 철학의 핵심이잖아요. 근데 민주주의는 공동체를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이걸 인위적으로 개입해서라도 공동체의 평등을 조장해야 되고, 요즘에 메리토크라시나 이런 얼핏 보기는 출발선상이 평등한 것 같지만 사실은 아닌 이런 자유주의 문제도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자유주의를 어떻게 개인의 자유를 존중하면서도 공동체를 보존할 것이냐라는 자유주의와 민주주의 사이의 그 갈등 관계가 굉장히 건강한 것이다. 국내 정치적으로. 음, 그렇다면 국제 음, 정치적으로 모든 국가에게 자유를 준 것이 법적 평등의 주권 개념인데 너희들은 다 자유롭다. 200개 국가가. 근데 능력 차이는 어쩔 수 없다. 나도 강대국 입장에서. 그러니까 그냥 음, 거기서 출발해서 결과의 불평등은 감수하는 쪽으로 가자. 이거는 민주주의적인 거는 아니죠. 그래서 사실상 일국 일표제라는 게 뭐 총회, 유엔 총회에서는 되지만 안보리 같은 데서는 뭐 전혀 작동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따라서 자유주의적이면서 민주주의적인 운영 원리를 만들 때만 국제 정치에서 자유주의가 불평등성이나 제국 성격을 넘어설 수 있다라는 점에서 아까 이제 말씀드리다가 만 건데 지금의 미국, 이제 미국은 좀 어려울 것 같긴 한데 앞으로의 국제 정치가 윤리적으로 발전하려면 자유주의를 버리기보단 자유주의와 민주주의를 어떻게 결합할 거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음, 그것도 이제 국가들 간의 형식적 민주주의 형태로 갈 건지 아니면 뭐 공동체주의나 공화주의 정치 철학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그 국가들 간에 좀 더 유기적인 어떤
관계를 상정하고 갈 건지 등 뭐 여러 가지 지금 코스모폴리타니즘이나 많은 논쟁들이 있잖아요. 그런 면에서 자유주의가 19세기까지 제국주의와 아주 밀접하게 결합되어 있었고 그건 본원적 한계인데 근데 그 음, 자유주의를 식민지들이 받아들여서 독립운동의 자양분으로 또 쓴 거잖아요. 헤겔이 얘기하는 뭐 주인과 노예 변칙법 같은 건데,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의 자유주의 시대는 끝났지만 여전히 생겨난 현대 국가의 제국성을 넘어설 수 있는 자유주의 다음 단계, 그거를 이제 고민할 필요가 있다. 그런 면에서 음, 자유주의를 어떻게 더 발전시켜야 될지, 자유란 거는 전 버릴 수 없는 가치라고 생각은 하거든요. 임기태 교수님 이제 말씀해 주신 영토 관련된 부분도 굉장히 흥미로운데요. 주권 국가가 영토 체제로 간 것을 어떻게 보느냐인데, 이제 마르크시스트 캐시케 같은 학자나 또 오시엔더 같은 학자의 얘기는 이게 자본주의가 완결되기 전까지, 공권제 사회에서는 국가의 국력을 넓히려면 영토를 확장해야 됐기 때문에 영토 확장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여서 영토의 주권을 서로 승인하기가 굉장히 어려웠다. 따라서 근대적 국제 정치가 되기가 어려웠고 자본주의가 완결이 돼서 영토를 확장하는 거는 국력의 확장과 의미가 없어진 상태. 이미 자본으로 국력을 확장할 수 있거나 식민지로 확장할 수 있는 상태가 돼야만 어, 서로의 영토적 주권을 승인하는 근대 국제관계가 성립되는 건데 그거는 1648에 되진 않았기 때문에 음, 1815까지는 와야 된다. 그런 면에서 그 영토에 기반한 국력의 표준이 이제 완결되는 그 시점까지를 굉장히 이제 늘려잡고 있어요. 그래서 그 전에는 이제 뭐 왕가의 결혼이나 이런 얼마든지 이제 영토를 서로 정복하는 그런 형태의 국가였기 때문에 그래서 영토 음, 국가란 영토가 국력의 기준으로 의미가 없다는 게 아니고 영토가 확정돼서 서로 간에 승인된 상태로 관계를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그 상태다. 근데 또 하나 재미있는 거는 그런 영토의 어떤 선적 개념, 선적 영토로서의 개념이 언제 어떻게 확립됐느냐에 대해서 우리 동주 선생 같은 경우는 유럽이 그 개념을 갖고 있었고 어떤 면적 개념에 불과했던 비서구 지역의 선적 개념이 확대된 거라 이렇게 쓰고 계신 부분이 있는데 음, 요즘에 이제 그 홉슨이나 이런 사람들 보면은 유럽은 선적 영토 개념이 없었는데 음, 남미를 정복하면서 특히 이제 그 교황이 스페인과 포르투갈을 나눠줄 때 선적 개념이 처음 등장했다. 그래서 식민지 개척이 오히려 서구의 그 카르토그라피적인 선적 개념을 만드는데 역수입됐기 때문에 유럽의 영토국가 개념은 식민지 개척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이런 얘기도 해요. 그런 면에서 요즘에 음, 1492년부터 이미 글로벌 폴리틱스지 유럽의 정치가 확대된 걸로 보는 영국 국제사회학과 시계. 그것도 좀 쓴 부분이 음, 있는데 그렇게 보면 안 된다. 근대는 애초부터 글로벌했다. 이거는 월러슈타인하고 좀 다른 의미에서 그래서 그 음, 식민지 개척이 유럽의 세력 균형에도 영향을 미쳐서 더 이상 유럽 땅 갖고 안 싸우고 식민지가 땅 갖고 싸울 때만 유럽에 안정이 올 수 있었다라는 의미에서도 하여간 우리가 그 유럽의 국가 체제의 정착의 배경을 볼 때 그런 다양한 자본주의 요소나 식민지 개척의 요소를 같이 봐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런 면에서 앞으로 탈영토적인 조직 원리도 얼마든지 가능할 수 있다는 거죠. 뭐 우리 독도 놓고 싸우거나 이럴 때 그래서 탈영토적인 요즘에 뭐 신중세나 이런 거 얘기하는 것처럼 그런 조직 원리도 상상은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브릭스가 다른 조직 원리를 제시할 수 있느냐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러시아와 이슬람권은 어떤 의미에서는 기존의 이제 영토 주권 국가 개념을 좀 넘어서고자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건 이제 탈권역적인, 탈베스트팔리아적인 모습이 있는데 중국과 브릭스 대부분의 국가는 아직은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전히 음, 주권 국가의 중요성을 다 인정은 하는데 미국이 하는 거 봐서
이 체제가 유지가 안 된다 싶으면 뭔가 대안적 체제를 제시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대안적 체제가 시대 정신에 앞서가야 되는데 지금 그런 대안을 내놓고 있는 국가는 없는 건 아닌가 하지. 그런, 네, 음, 그래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음. 음, 감사합니다. 정말 좋은 질문들을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더욱 감사드리는 거는 그 질문에 대해서 자세히 또 최근에 진행 중에 있는 그런 책 프로젝트나 연구까지도 소개해 주시면서 답을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사실 저도 관련된 질문이 있는데 그렇지만 다른 선생님들 먼저 질문을 받고 만약에 또 겹치는 게 있으면 그거 빼고 질문을 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 어, 우리 이우철 선생님 그리고 차태서 선생님 그리고 윤상원 선생님 이렇게 또 나와 계시기 때문에 어, 보통 저희가 이제 예의상 먼저 기회를 드려야 되지 않나. 우리 이우철 선생님 계시죠? 네, 혹시 질문이 있으시거나 코멘트 있으시면은 해주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네. 어, 네, 뭐 한참 공부할 때 제 전재성 교수님 책을 읽고 논문을 읽고 공부한 입장에서 사실 이렇게 자리를 함께하는 것만으로도 매우 영광이고요. 그리고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마 제 이 말씀이 굉장히 부담이 되실 걸로 느끼시겠지만, 아직도 처음 만나 뵀을 때가 잊을 수가 없습니다. 네. 어, 너무 즐겁게 들었고요. 저는 사실 책은 못 읽었고 논문들로 이제 단편적인 내용들을 쭉 읽어 왔었는데 사실은 제 고민 지점은 이제 사실 칼 슈미트에 대한 해석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최근에 칼 슈미트가 다시 주목받고 그러니까 있는 건 사실인데 이 과정 속에서 칼 슈미트를 또 어떻게 읽어야 되느냐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논란이 여전히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실제로 칼 슈미트의 저작들 자체가 모두 다 번역되어 있는 것도 아닐 뿐더러 이 사실 그가 남긴 이제 저작들 중에 습작들도 살펴보면 이 주권의 맥락이라고 하는 것이 필히 나치로 향할 수밖에 없었던 모양새들도 적지 않았다는 것을 부정하기 어려운데 이 칼 슈미트를 어떻게 읽어야 될까 하는 고민을 좀 제가 드립니다. 네, 요 정도 질문으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질문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저희가 물론 이제 니트라고 하는 연구네트워크 그 소속에 있는 그 선생님들한테도 기회를 드리지만 또 열심히 듣고 계신 다른 선생님들 혹은 뭐 연구생들, 학생들한테도 시간이 되면 꼭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또 차태서 선생님, 네. 이게 전 뭐 따로 질문 드려도 되는데 그래도 들으면서 제가 이제 요새 갖고 있는 궁금증이기도 하고 사실 많은 사람들이 최근에 와서 느끼고 있는 부분이기도 한데 아까 잠깐 언급은 하셨지만 저 이제 결국 이제 남북 관계에 대한 부분이 선생님의 그 특히 이제 두 번째 책의 어떤 핵심적인 화두였기 때문에 이게 그게 2020년에 책을 내셨을 때랑 또 지금이랑 또 상황이 굉장히 급변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뭐 다들 아시는 것처럼 김정은이 지금 화두를 들고 나왔잖아요. 우리 비핵화하지 말자. 첫 번째. 그래서 이제 뭐 상황 관리, 일종의 뭐 군비 통제 뭐 이런 쪽으로 가자라는 걸 하나의 화두를 꺼냈고, 지금 두 번째 더 큰 화두는 이제 꼴 보기 싫다. 남북 관계 뭐 기존에 30년 동안 해왔던 그 잠정적 특수 관계 우리가 여러 차례 같이 남북 간에 선언을 했던 그거를 버리고 그냥 적대적인 두 개의 국가로 가자라는 얘기를 꺼냈잖아요. 그래서 선생님의 이론 틀로 보면 이제 불완전 주권 국가에서 두 개의 주권 국가로 가자는 화두를 북한이 먼저 꺼낸 셈인데 이 비핵화 그만하고 그다음에 통일도 이제 그만하자라고 하는 이런 북한의 의제 설정이 저는 지금 굉장히 남북 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국면에 도달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게 하필이면 김정은이 먼저 화두를 선점하는 바람에 이 두 가지 의제에 대해서 지금 한국 내에선 얘기가 굉장히 껄끄러워졌어요. 뭐 아시는 것처럼 뭐 임종석 실장 전 실장이 이 얘기 꺼냈다가 막 음, 두드려 맞고 지금 뭐 음, 비핵화나 이 두 국가 두 개의 코리아 문제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 자체로도 잘못하면 종북이 될 수 있는 상황이 됐기 음, 때문에 이 문제를 어떻게 좀 이론적으로 또는 정책적으로 풀어가야 할지 음, 선생님의 갖고 계신 이론 틀 내에서 한번 설명을 구하고자 합니다. 예. 음. 좋은 또 시의적절한 질문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우리 마지막 우리 니트 소속으로는 윤성원 선생님. 예, 안녕하세요. 윤성원입니다. 네, 교수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특히 아까 말씀하신 부분 중에 그 이제 복합적 거시적인 시각을 말씀하시면서 80억의 정치적인 조직 자체를 변화시키는 격변기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되게 와닿았고 저도 그런 차원에서 정치야말로 진짜 일상의 학문이고 일상의 구조를 구성하고 또 재단하는 학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 책들을 이제 구매해서 동북아 국제정치론 책은 좀 예전에 구매해서 재미있게 잘 읽었고 주권과 국제정치는 비교적 최근에 이제 구매해서 아직 정독은 못했기 때문에 교수님 말씀하신 부분들 중에 좀 제가 이해가 부족한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그냥 추가적으로 교수님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요. 그 제국성이라는 이제 표현을 쓰셨는데 제국성이라는 표현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뭔가 제국하고 또 제국성을 또 구분해야 되는 개념인가라는 생각도 좀 들었고요. 예컨대 그 말씀하신 부분 중에 그 이제 1648 전에 존재했던 모든 정치 체제는 단위는 제국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우리가 제국이라는 게 결국 이제 사전적 의미로는 군주가 황제인 나라인데 어, 결국에 이제 지금은 물론 다원화됐기 때문에 예전과 같은 제국이 재출을 하는 것은 어렵고 그런 차원에서 보편 제국을 형성하는 것이 이제 어렵다라는 취지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제국성이라고 했을 때 지금은 그런 어떤 보편 제국과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이해를 해도 되는 것인지, 단지 뭐 조직 원리상으로서의 제국이라고 제국성으로 이해를 하면 되는 것인지에 대한 궁금증이 들어서 거기에 대해서 조금만 부연해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 혹시 참가하고 계신 분 중에 질문이 있으시면 지금 기회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혹시 있으시면 지금 저에게 메시지를 주시거나 혹은 화면상 뭐 손을 들어주셔도 좋고요. 있으시면 말씀 주세요. 네, 만약에 안녕하세요. 없으시면, 네네. 네, 하세요. 안녕하세요. 그 한양대 박사과정의 조주영입니다. 그 전재성 교수님 오늘 말씀 아주 잘 들었습니다. 제가 이제 이 책을 이제 사서 좀 오래 또 한 2년 전에 사서 이제 읽었는데요. 그 귀한 말씀 아주 잘 들었습니다. 그 동북아 국제정치 이론 책 잘 봤는데 이 본서의 20면을 보시면은 이 두 번째 3분의 2 지점 문단에서 불완전 주권 국가는 주권의 결손을 가진 상태 자체가 생존을 위협하는 상황이라면서 안보 전략의 내용과 형태가 달라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을 하셨습니다. 주권의 결손으로 인해서 안보 전략의 수단과 그 전개 양상이 달라진다는 내용인데요. 그런데 북한의 경우를 위 명제와 그 정합성을 비교해 보면 북한은 주권의 확보를 위해 선택한 안보 전략의 수단을 핵개발로 쓰겠다는 것으로 귀결됩니다. 본서의 94페이지를 보면 3페이지가량을 북한의 주권 결손에 대한 대응 근거를 할애하고 있는데요. 결론은 북한이 주권 결손을 핵개발로 메꾸고 있다는 겁니다. 다른 나라들은 주권 결손을 이제 핵개발을 통해 극복하려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대표적으로 일본이 그러하였고 우리나라가 그러합니다. 다른 나라들과는 좀 대조되는 부분인 거죠. 그런데 북한은 이미 6번에 걸쳐서 핵실험을 해오고 있습니다. 비록 핵폭발에 의한 출력량은 뭐 표준 연량에 비해서 썩 효율적이라고 평가될 수는 없겠지만, 나름대로 이제 주권 결손을 극복하려고 노력하는 행위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상황에서 분단 시점에 결손 주권이 온전히 확보가 안 됐고,
이는 오히려 주권 결손으로 인한 안보 전략의 영향이라는 주장에 대한 일종의 반리일 수가 있지 않을까 조금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주권 결손과 안보 전략의 수단 선택에 대한 그 중간 과정에 어떤 일종의 추가적인 어떤 매개 논리가 좀 요구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두 변수 간에 주권 결손하고 이제 오늘날 이제 핵개발 이 과정에서 연결 논리가 좀 필요한 것 같은데 이 두 변수 간에 매개가 되는 그 중간 부분에 대해서 이제 교수님의 조금 말씀이 좀 궁금한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 정도까지 저희가 받고 또 교수님 말씀 또 들어볼까요? 네. 네, 고맙습니다. 이유철 교수님께서 너무 좋은 말씀도 많이 해주시고요. 질문도 너무 좋은 말씀이고요. 실제로 그 칼슘이트 특히 이제 나치 협력 전력 때문에 학자들도 많이 그 주저함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 그 독일 저 학자들 만나서 이 얘기하다가 칼슘이트 얘기하니까 그 코멘트를 거의 안 하시더라고요. 약간 좀 그런 느낌, 금기시돼 있다 이런 느낌을 받았는데 뭐 우리의 입장에선 그것보다는 훨씬 자유로우니까 칼슘이트 이론이 필연적으로 독재로 갈 수 있는 그 논리적 여지를 갖고 있냐 하면은 저는 어느 부분은 상당 부분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옛날 칼슘이트 하면서 그 7, 80년대 그 우리나라 글을 봤더니 박정희 정권의 그런 권위주의를 합리화하는데 칼슘이트 이론을 쓴 경우들도 좀 있더라고요. 아주 작진 않고. 그런 면에서 이 최고의 권력자가 비상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입헌적인 조치를 넘어서는 아주 실존적 결단이 필요할 수밖에 없고, 그게 정치의 본질이다라고 논리를 세울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그런 부분에 조심성이 이제 있는데, 이제 그거를 수용하거나 인정한다는 의미가 아니고 그런 논리가 실제 현실에서 이제 작용하는 부분이 좀 있으니까요. 그거를 활용해서 그런 일방주의나 자의적인 권력 행사의 가능성을 설명하자 이런 취지였고 오히려 국제 정치에서 이제 그런 모습이 좀 더 잘 나타나고요. 그게 이제 초기에 정치 신학이나 정치란 무엇이냐, 또는 뭐 자유주의의 비판 이런 글들에서 나타나고, 근데 그 이제 그러고 나서 완전히 물러나서 50년대 그 데이지의 노모스 이런 유럽의 그 무정부 상태가 아닌 굉장히 그 노모티브한 국제법적 질서를 설명하는 데에 또 기여한 부분이 있다. 그런 면에서 칼 슈미트가 그런 정치 권력과 구분되는 국제 정치적인 논리에서도 굉장히 주목받는 부분이 있다고 볼 수 있고요. 그 모겐소하고 칼 슈미트 일화도 있잖아요. 모겐소하고 칼 슈미트를 굉장히 그 뭐랄 거의 경멸하는 수준인데 모르겠소의 박사학위 초보를 칼 슈미트한테 보여줬는데 그 정치란 우적 관계다. 그리고 실존적 결단 이런 내용을 칼 슈미트가 거기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글을 써놓고 이제 모개토로 거의 인용하지 않는 그래서 이 사실 지적재산권 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렇게 보더라도 이 현대 국제정치 현실주의 이론의 핵심이 되는 모겐소적인 아이디어, 그 정치가 갖고 있는 그 현실주의의 정치적 측면하고도 통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이제 현실적인 그 나치 부역의 문제와 별개로 그 정치적 현실주의가 조망하는 굉장히 좀 어, 그 정말로 현실적인 부분이지만 그런 거에 대한 이제 직관적인 어떤 도움이랄까요? 이런 거 얻을 수 있는 부분은 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남북 관계 부분은 상당히 어렵고 현재 진행형인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한국에서도 왜 여론조사하면은 50% 이상은 이제 통일보다 평화 공존을 원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김정은이 얘기하기 전에 한국 내에서 평화적 그 두 국가론이 먼저 나온 셈이고 여론적으로 북한의 경우는 주민 여론조사는 안 해봤지만 그 아마 다수는 아직 통일에 대한 열망이 있는 걸로 그렇게
볼 여지도 있는 것 같아요. 북한의 여러 가지 이제 경제 난관이나 이런 걸 해결하는 방법으로 통일에 대한 막연한 기대가 주민들 사이에서는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로는 주민의 의사와 격리된 그 어떤 정책적 판단이라는 느낌이 좀 들어서 처음 나왔을 때 저는 해석하기를 그 한국을 타민족으로 만들어서 핵무기를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선언 자체가 억제 효과가 있다. 이 작년에 바이든하고 우리 대통령이 너네가 핵을 쓰면 정권을 죽이겠다고 그렇게 얘기해서 많이 회자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북한에 대한 디터런스를 우리가 걸려면 북한 주민이나 영토를 파괴하는 걸로는 안 되니까 독재의 최고 지도자를 죽이겠다는 말을 한 거에 대한 북한의 반응은 훨씬 더 위협을 느꼈을 테니까요. 그런 면에서 핵을 정말 쏠 수 있다. 예전에 김여정이 같은 민족인데 핵을 쏘겠냐 이런 얘기 했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부정하고 핵을 쏠 수 있다는 거에 아주 그 법제적인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정책적 판단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만약 북한 주민들까지를 포함한 북한의 어떤 총체적인 결론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지금 진행되고 있는 두 국가로 나고 결합돼서 그렇게 갈 수도 있다. 역사상 뭐 오스트리아하고 프랑스, 독일도 그렇게 갈라진 거고 그런 예는 역사적으로 무수히 많기 때문에 한 민족이어 또 에스닉한 한 민족이어도 두 국가로 가는 환경은 시대마다 존재하는 거기 때문에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고 단지 이제 우리가 그거에 어떻게 대응해야 되냐 하는 건데 그러려면 북한의 이런 정책적인 도전에도 불구하고 통일의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건 한편에서는 이제 편익론이고 통일하면 좋다. 우리가 더 잘 살 수 있고 이런 인트레스트에 호소하는 거고 다른 쪽은 그 민족이라는 그 당위성에 기반하는 정체성 중심의 담론인데 그건 전 상당히 열려 있다고 봐요. 열려 있어서 북한이 이제 저러고 있으니까 우리 한국 내에 그런 그두 국가론의 여론이 있지만 남북 관계가 좋아지면 또이 순식간에 바뀌기도 하거든요. 그게 그 정체성의 힘이라는 건데 따라서 그건 우리의 정책적인 부분이 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국내에서도 두 국가론의 지지는 높아질 수밖에 없다. 특히 젊은 세대들 그런 느낌은 들고요. 비핵화도 뭐 우리 차 박사 많이 쓰시는 것처럼 완전한 비핵화는 이미 정책적 옵션에서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는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충분히 그것도 대비해야 되는 문제인 것 같고요. 근데 문제는 이제 그렇게 됐을 때 우리는 확장 억제에 의존해야 되는데 그건 결국 대미 의존도가 높아지는 결과거든요. 스스로 핵을 가질 수는 없기 때문에 따라서 북한의 비핵화 목표를 포기하는 순간 안보에서의 대미 의존도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라는 대안이 같이 마련되어야 하는데 지금 이제 어정쩡한 입장에서 미국의 정책 관심사가 다른 쪽으로 완전히 흩어진 그런 상황이 있다. 따라서 이것도 긴 관점에서 완전한 비핵화를 목표로 해놓되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군사 억제를 추진할 건지 아니면 정말 비핵화를 포기하고 북한의 핵국가로 뭐 사실상 법적으로 인정하고 우리도 핵국가가 돼서 두 국가 간의 핵 억제 효과를 원할 건지. 근데 그게 더 평화롭다는 근거가 꼭 있다고 보긴 좀 어렵다고 봐요. 이게 핵국가 간의 그 억제가 작동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고려해야 될 요소는 많다. 저는 뭐 그 정도로 말씀드리고요. 어, 윤 교수님 말씀에 이제 그 제국도 굉장히 중요한 논의인데요. 우선 제국과 제국주의는 그 구별되는 용어잖아요. 제국은 로마 임페리엄이라는 개념에 나서 나와서 굉장히 오래된 개념인데 반해서 제국주의는 1870년대 그 나폴레옹 3세 때 프랑스에서 만든 조어라고 해요. 그거는 자본주의에 기반한 이제 아주 독특한 제국의 한 국면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요즘엔 제국주의라는 말 많이 쓰지만 제국성이라는 말은 뭐 국내에서 쓰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둘과 구별되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근대 주권 국가의 그 주권적 완전성 이게 제국과는 구별된다는 거에 대한 반대 개념으로 그냥 제가 쓰는 용어고요. 따라서 주권 국가 체제를 하더라도 제국이 원래 가지고 있었던 그 주변 국가에 대한 주권적 권한
실질적인 또는 뭐그 내정에 대한 간섭권 이런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다. 라는 의미에서 제국성이고 이게 만약에 앞으로 보편화되면 세계 정부가 나올 때 그 세계 정부가 완전한 민주주의에 기반한다면 뭐 그 개별 국가들에 대한 제국성이 사라질 수도 있겠지만 근데 세계 정부로 가는 로드맵이 여러 개이기 때문에 그 인류 역사를 보면 한 나라가 세계를 통일해서 억압적 제국이 된 다음에 절대 왕조처럼 그 안에서 민주화 운동이 일어나서 그 절대왕정 세계 정부가 민주화되는 게 더 현실적일 수도 있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 중간 과정에 여러 가지 또 다른 논리가 있겠지만 그런 면에서 세계 정부의 제국성은 굉장히 여러 그 로드맵이나 경과가 있을 수 있겠다. 그건 또 나중에 말씀 나누면 굉장히 좋은 논의일 것 같고요. 그 한양대 조주영 선생님인가요? 말씀도 굉장히 그 좋은 말씀인데 중요한 말씀이고요. 제가 그 동북억제 정치를 쓰게 된 건 그 전에 동아시아 그 국제 정치를 써서 대학원생들하고 같이 많이 읽었는데 애들 얘기가 이게 그냥 너무 추상적인 얘기지 이론화 경험적 연구의 가이드가 전혀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해서 굉장히 중요한 지적이라고 봐요. 그리고 글로벌 IR도 우리 그은 교수님께서 뭐 국내를 대표하는 그 최고의 학자이시지만 이게 비판적 논의를 넘어선 그 서구까지도 설명할 수 있는 포지티브한 이론이 되지 않으면 비판 이론에 그냥 그치고 말잖아요. 은 교수님 하시는 저 서베이도 결과가 그렇고 따라서 우리 음, 나름의 뭔가 포지티브한 경험적 연구의 개념틀이 필요하다. 앞으로 더 많이. 그러니까 이게 추상 음, 단계의 메타 이론이나 거대 이론 논의가 아니고 그런 면에서 불완전 주권 국가의 안보 전략이라는 거가 그 세부적인 개념 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다라는 건 100% 저도 공감하고요. 우선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이 근대 국가의 안보 전략들은 상대방을 정당한 적으로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아무리 싸워도 그 국가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진 않는다. 전쟁에 이겼을 때 그 국가에 뭐 돈을 빼앗거나 권력을 빼앗을 수는 있지만 그 국가가 지도에서 사라지진 않는다는 게 근대 주권 체제의 성과다. 그게 법적 평등이고. 근데 불완전 주권 경우의 경우는 안보 전략에서 져서 전쟁에서 지고 그 나라가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북한이라는 게 지도에서 없어지기 때문에 북한의 안보 전략은 안보 딜레마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없다. 왜냐 안보 딜레마라는 거는 그 두 국가의 존속 가능성은 두고 나의 이제 그 군사력 증강이 상대방을 위협하는 건데 이거는 존재를 위협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생존 딜레마라는 말을 쓰거든요. 그런 면에서 그 불안전 주권 국가의 안보 전략이 실제로 어떻게 나타나느냐에 대한 중간 개념이 필요해요. 그 이제 저도 더 많이 써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북한이 대남이나 대미 전략할 때 정권 보장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해요. 정권 그 체제 보장. 근데 그 체제 보장이 굉장히 다의적인 개념인데 김정은의 생명을 보장하라는 말도 있고 독재라는 정치 형태를 보장해 달라는 말도 있고 북한이라는 국가의 생존을 보장해 달라는 말도 있어요. 근데 어떤 나라도 안보 전략을 세울 때 우리나라가 생존할 수 있게끔 권리를 보장해라 이런 말은 안 하거든요. 왜냐하면 정복에 대한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근데 불안전 주권 국가는 그런 정복에 대한 두려움이 존재하는 상태다. 그리고 일본은 그런 두려움이 없어요. 왜냐하면 동북아 세 나라가 불안전 주권 국가이지만 일본은 국민과 영토의 불안전성은 없고 이 정부의 그 주체성에 대한 불안전성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미국이 음, 그 안보에 개입할 수 있으니까 불안전성의 형태가 완전히 다르다. 중국과 한국은 영토와 국민의 분단이지만 일본은 정부의 주권적 완전성.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이제 그 일본의 소브린티를 홀인 소브린티라고 미국이 상당 부분 관여를 하니까 그 헌법 자체부터. 그래서 일본은 오히려 너무 성공적으로 주권 국가를 만들어서 미국한테 대들었기 때문에 이게 음, 주권이 쭈그러든 거고 우리는 음. 식민지와 반식민지였기 때문에 근데 그게 이제 결합돼 가지고 동북아의 주권 게임을 이제 어렵게 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교수님, 감사합니다. 그 시간이 좀 많이 지나긴 했지만, 어,
그래서 고민이 상당히 이제 드는 가운데 있었는데, 그래도 한두 질문 내지는 의견을 이번 기회 아니면 쉽지 않을 것 같아서 워낙 만나기 어려우신 분이라, 물론 식사도 하고 하지만, 최근에. 뭐 이제 관련해서, 일단은 이제 제가 생각하는 부분 중에 하나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교수님의 핵심 주장 중에 하나는 앞서 제가 이제 요약한 것처럼 근대 주권국가 체제의 제국적 성격이 어떻게 드러나 있는가, 유지되고 있는가, 혹은 진화되고 있는가, 라고 하는 거를 굉장히 이제, 역사적인 큰 흐름 속에서 잘 보여주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말씀 주신 것처럼 주권이라고 하는 개념, 또 여러 선생님들이 지적해 주신 것처럼 주권이라는 개념 그다음에 이제 논란이 당연히 있을 수가 있고, 그게 역사적인 변천 과정을 거쳤다는 것도 교수님의 핵심 주장 혹은 그 주장이 밑바탕에 잘 깔려 있는 그런 거라고 제가 이해를 하고, 하지만 1945년 이후에는 최소한 형식적 차원에서 혹은 뭐 국제법적인 차원에서는 책에서 이제 쓰신 것처럼 대내적인 최고성과 대외적인 독립성이라고 하는 두 개의 의미로 함축적으로 저희가 이제 이해하고 그게 자리를 잡아 갔는데, 그럼에도 그 45년 이후에 뭐 미국이나 소련 냉전기에 또 탈냉전기에 미국의 패권들이 작동하는 걸 보면 메타 주권식으로 그러니까 질서를 조직하고 운영 원리를 변용하는 그런 방식으로 다른 주권 국가들의 독립적인 지위의 영향력을 아주 진화된 방식으로 과거의 제국적인 모습이 아닌 방식으로 이렇게 실행이 되더라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상당히 설득력을 느꼈는데, 그런 제국적인 성격을 논의할 때 제가 생각할 때 한두 개의 포인트를 조금 더 논의해주면 그 제국적인 성격이 더 잘 드러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근데 이 부분이 이미 이제 교수님께서도 지금 진행하고 계시는 그런 프로젝트에 반영이 될 것 같다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 저는 영토에 대한 부분, 특히나 이제 영토의 경계를 나누는 그 선형의 경계라고 말씀해 주신 그 리니어 바운더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대내적 최고성과 대외적 독립성이라고 하는 걸 개념적으로 우리가 사용할 때 혹은 그 개념이 실제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어디까지가 대내인가라고 하는 그 아주 명확한 바운더리를 리니어한 바운더리를 갖고 있는 지리적인 공간에 대한 인식이 존재론적으로 먼저 있어야 되잖아요. 논리적으로 그게 먼저 있고 거기에 대한 최고 권력이 혹은 절대 권력이 대내적으로 행사되고 있느냐, 그게 존중되거나 인정받고 있느냐, 독립적으로. 그래야 이제 주권의 의미가 혹은 개념이 그런 의미로서 작동할 수가 있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보면 저는 그 경계에 대한 논의가 경계가 언제 어떻게 누구에 의해서 이렇게 만들어졌는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 이제 말씀하신 프로젝트랑 관련이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요 관련해서 이제 제가 최근 본 굉장히 이제, 젊은 교수인 걸로 알고 있는데, 영국의 리딩 대학교에 있어요, 이 친구가. 캐리라고 하는, 캐리라고 하는 조교수인데, 조교수 뭐 내지는 뭐, 이렇게 렉처러라고 영국에서 하잖아요. 그 캐리 코에틀리치라고 하는, 이 친구가 2019년도에 이제 박사 논문을 썼는데, 제가 우연한 기회에 코멘트를 할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알게 됐고, 최근에 이제 압사죠. 압사의 이 대표 학술지에 이제 그걸 바탕으로 글이 나왔는데, 그 연구가 방금 제가 이제 말씀드린 이 명확한 리니어한 바운더리를 갖고 있는 지리적인 공간 개념을 바탕으로 그 내부에서의 통제권을 누군가가 실천하게 되고 그거를 상호 인정하면서 사회 계약으로 이어지면서 그게 관행이 되는 그런, 그런 것들이 언제부터 시작됐느냐, 누구에 의해서 시작됐느냐, 요거를 이제 논의한 거예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특히나 이제 영국의 17, 18세기의 왕실이나 의회 문헌들, 또 지도나 계약서들 이런 것들을 다 분석해서 논문을 쓴 이제 박사 논문이었는데, 근데 그 연구에 따르면 17세기 17세기 중반이죠. 10세기 중반에 영국 제국이 이제 북아메리카로 식민 정착을 하기 시작되면서 그 13개의 컬러니가 만들어지는 과정과 또 그게 서부로 확장되는 과정에서
시작됐다라고 하는 걸 이제 문헌 분석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 당시에는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북아메리카 대륙이 무주공산처럼 인식이 됐잖아요. 아무도 점유하지 않는. 그러니까 이제 각자가 식민지를 만들고 확장하는 과정에서 경계가 없었기 때문에 서로 충돌하게 되고 특히나 이제 재산권 분쟁 같은 것들이 발생하면서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경계가 필요했고 그 경계를 토지 측량으로 처음 쓰게 됐고 토지 측량으로 한 경계의 획정을 지도에 긋고 그것을 계약서에 담고 그게 일종의 관행으로 자리 잡고 그게 이제 17세기 중반부터 시작이 되니까요. 그리고 이제 1788년 미국이 독립하면서 영국, 스페인, 프랑스, 러시아랑 이제 전쟁하고 혹은 뭐 돈을 주고 땅을 매입하고 그랬잖아요. 그 과정에서 거기 관행처럼 일반적으로 토지 측량 기법이 영토라고 하는 혹은 지리적 공간을 나누고 그 내부에서의 점유권을 주로 이제 당시에는 재산권이었죠. 재산권으로 이해되는 그런 절대적인 권리를 독점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 그걸 갖고 있는 사람이 그리고 그 외부에 있는 사람은 그걸 인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회계약이 관행으로 자리 잡았다라고 하는 이제 연구여서 이 책을 읽으면서 그게 굉장히 떠올랐고 그렇게 그 경계 개념에 대한 특히나 리니어 바운더리에 대한 개념을 논의를 하게 되면 이제 뭐 윤성원 박사도 얘기했지만 제국성의 의미 중에서 특히나 제가 하이라이트하고 싶은 그런 식민주의 기본적으로 식민주의가 실행되는 과정에서 이 리니어 바운더리가 관행으로 자리 잡은 거니까요. 그래서 식민주의라고 하는 면이 잘 드러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 식민주의가 작동하는 그 내면에는 역시나 인종주의가 있잖아요. 저희가 교수님도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리플라이 할 때 사실은 무주공산이나 무점유라고 하는 당시의 영국의 식민 정착민들이나 개척자들이 생각할 수 있었던 배경에 바로 이제 인종주의가 깔려 있었던 거고, 당시 뭐, 물론 거기에 수많은 원주민들, 선주민들이 살고 있었지만, 뭐, 칸트식으로 얘기하면은 실천 이성을 갖고 있는 남성 백인만이 하나님께서 혹은 신께서 주신 아름다운 이 땅을 점유하고 개척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인종주의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이제 재산권이라고 보고 재산권을 자유라고 이해한 게 이제 말씀하신 로크의 자유주의 사상의 핵심이고 그게 69년에 이제 로크가 썼던 그 캐롤라이나 기본 헌법의 노예제로까지 이어지게 되기 때문에 사실은 그 경계에 대한 특히나 리니어 바운더리로서의 경계에 대한 논의가 조금 들어가면 이 그러니까 제국성 혹은 제국적 성격에서 교수님께서 강조해 주신 그런 그 실질적 측면에서의 독립적 지위가 보장되지 않는 혹은 메타주권적인 그런 성격도 있지만 동시에 45년 이후에 많은 서구의 국가들이 감추고 싶어 했던 그래서 무정부 상태로 그냥 퉁치고 넘어갔던 그런 부분들을 좀 더 들춰내는 그래서 식민성이나 혹은 식민주의나 인종주의가 좀 더 잘 드러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을 좀 더 앞으로 논의해 주시면 참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하나 들었고요. 다른 하나만 더 말씀을 드려보면 이제 메타 주권 관련된 부분인데 말씀 주신 것처럼 45년 이후 냉전기 때는 미소 양측에서 메타 주권이 행사됐다고 저도 충분히 설득력 있게 다가왔거든요. 그 작동하는 방식을 생각해 보면 질서를 조직하고 운영하는 원리들을 만들어내고 혹은 재구성하면서 근데 오히려 이제 탈냉전기를 맞으면서 소위 얘기하는 단극의 순간을 짧게 미국이 맛보고 나서 이제 바로 9.11을 맞이하고 그리고 나서 말씀하신 이른바 이제 예외 상태라는 게 사실 이제 선포가 된 거잖아요. 그 이라크나 아프가니스탄 전쟁을 하면서 액세스 오브 이블이라고 하는 이제 호칭으로 그렇게 시작이 됐고 국제법을 뛰어넘어서 일종의 이제 주권, 메타 주권 권력이 행사가 됐지만, 당시 이후에 보면 이제 이 중동의 지역 질서가 과연 미국의 이해관계나 이익에 맞게 혹은 자신의 정치 사상, 자유주의 정치 사상에 조응되게 재조직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고 지금 우리가 지금 현재 살고 있는 2024년을 보면은 이 세력 배분 구조만 보더라도 더 이상은 이 미국 중심이라고 하기는 어렵고 오히려 탈중심화되고 있는 혹은 파편화되고 있는 뭐 교수님께서 표현하신 대로 보면은 이 패권 불가능의 시대가 우리가
지금 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태에서 오히려 자유주의 뭐 자유주의의 아주 과도한 성공으로 거기에 대한 반응으로 이제 민족주의는 또 늘어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세력 배분 상태에서 미국에 유리하지 않은 조건과 민족주의는 부상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과연 이제 메타 주권이라고 하는 게 개념적으로는 굉장히 설득력이 있지만 과연 현실에 대응할 수 있는 혹은 앞으로 더 전개될 수 있는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국제정치 질서의 양상을 볼 때 이 현실과 대응될 수 있는 개념인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사실 사실은 그 메타 주권에 대한 논의를 읽으면서 제가 많이 오히려 떠올랐던 거는 이 1900년 초반에 많이 활동했던 이 짐먼이라고 알프레드 짐먼이라고 하는 영국의 국제정치학자의 커먼웰스 개념이 훨씬 더 많이 떠올랐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제 기억으로는 이제 옥창준 박사님의 논문에도 살짝 언급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짐먼 학자라고 하는 사람 짐먼이 국제주의자고 자유주의자고 국제연맹에 대한 열렬한 지지자여서 초기 우리 IR 형성 초기 단계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사람으로 이렇게 잘 설명이 되어 있는데 사실 제가 이 메타 주권을 읽으면서 떠올렸던 부분은 짐먼의 제국주의나 인종주의에 대한 그런 논의였고 그게 이제 짐먼이 썼던 그 Third British Empire라고 하는 제3의 영국 제국이죠. 번역하면. 그 책에서 전개된 커머니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었고, 그러니까 알프레드 짐먼의 문제의식이 교수님이 갖고 있는 문제의식과 굉장히 유사한 부분이 있다. 왜냐하면 18, 19세기 영국 제국이 특히 19세기 전성기를 맞아서 군사력이나 강제력으로 이렇게 영토를 넓혀가고 식민지를 확장하고 제국적 지위를 유지했지만 20세기 들어서는 완전히 환경이 바뀌잖아요. 미국으로 이제 패권이 넘어가고 특히나 러일 전쟁 발생하면서 일본이 승리하면서 진먼의 표현에 따르면은 가장 쇼킹한 사건이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긴 하던데 그러니까 이제 일종의 뭐 인종 간의 갈등까지도 걱정했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진먼이 제시했던 게 그럼 영국 제국이 어떻게 질서를 유지할까? 어떻게 제국적 지위를 유지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고민으로 제시했던 게 기존의 과거 식민지 국가들과 더 평등한 관계를 일단 맺고 교수님 표현대로 하면은 형식적인 주권 평등의 원칙을 좀 더 지키고 동시에 문화적인 유대성을 강화하자. 그리고 영국은 도덕적인 리더십을 발휘하자. 그러면서 상호 의존적인 공동체를 이제 문화적인 연합 공동체를 구성하자라고 해서 이제 커먼웰스라는 개념을 제시하고 그게 실제로 49년도에 런던 선언 통해서 커먼웰스 오브 네이션이라고 하는 기구가 만들어지면서 아까 말씀하신 지금까지도 나름대로 유지가 되면서 영국이 나름대로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그 커먼웰스에 있는 국가들끼리는 상호 의존과 협력이 이루어지는, 즉, 예외 상태를 굳이 선언하지 않아도 질서가 유지될 수 있는 조직 원리로서 그런 개념들이 좀 더 많이 저는 이제 현실성이 돼 있지 않을까 해서 미래에는 뭐 아메리칸 메터 서버런티라고 하는 개념도 있을 수 있지만 오히려 아메리칸 커먼웰스 아니면 차이니스 커먼웰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신 권역별로 혹은 조금 더 과거로 가면은 이제 문명권별로 커먼웰스들이 형성되면서 그 내부에서 질서들이 어, 조직되고 운영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서 혹시 이런 커먼웰스의 개념과 메타 서버런티에 대한 교수님의 개념을 비교했을 때 어떤 추가적인 어떤 말씀을 해주실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두 가지 이 정도만 사실 더 많아요. 왜냐하면 굉장히 많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거 준비하면서 책을 자세히 읽고 맨날 고민하면서 그렇지 하면서 너무 많지만 시간이 너무 많이 들어서 딱 요것만 제가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책을 쓰고, 읽는 사람이 있나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어쨌거나, 그, 예전에 이 차태서 박사가 읽고서 한번 코멘트 해준 게 있었고, 근데 오늘 이렇게 뭐, 꼼꼼하게 읽어주셔서, 어,
그리고 그 전에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우리 국제정치학계가 그 은 교수님하고도 저 학회 같이 하면서 많이 말씀을 나누긴 했는데 굉장히 실증주의적이고 이게 좀 성과가 바로바로 보이는 연구에 많이 집중을 하는데 뭐 그것도 좋은 성과라고 생각하고요. 근데 이제 여기 계신 선생님들은 그거보다는 좀 더 긴 관점으로 훨씬 더 깊은 고민을 다 하시는 분이잖아요. 제가 글들을 계속 저도 읽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오늘 지금 임 교수님이 해주신 그런 그 코멘트를 좀 계속 관심을 가지시고 후속 연구를 계속 하시면 그게 이제 우리 학계의 발전에도 도움이 되겠다. 그래서 이 글로벌 IR의 한 축으로서 주류 이론을 그 대안적으로 좀 논의하는 그런 논의 구조 그런 게 좀 만들어져야 되고 그러려면 이제 우리 동아시아의 역사나 더 중요한 음, 거는 유럽의 역사를 알지 않으면 이제 맞아요. 논의가 안 되니까요. 그게 참 어려운 문제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선적 경계에 관한 말씀은 뭐 너무 좋은 말씀이라 저도 꼭 찾아보고 공부를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식민지의 뭐 기원설이랄까, 그 선적 경제의 식민지 기원설에 대한 논의도 많이 얘기되고 있는 부분인 것 같고, 그거와 결합된 이제 인종주의, 그것도 음, 계속 연구를 해야 돼요. 제가 거기까지 미치지 못했는데, 당연히 뭐 그렇게 연계돼야 될 굉장히 중요한 코멘트라는 말씀이 들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영토는 뭐 고대로부터 다 중요한 부분이었는데 그 영토를 중심으로 정치적인 단위를 설정하게 된 그거가 중요한 거니까 유럽이 이제 왜 그렇게 됐을까 하는 거를 연구할 필요가 있다. 지금 굉장히 연구가 음, 되고 있고 아까 식민지도 그렇고 유럽 자체 내에서는 이거를 선적 경계를 만들어 놔도 관리가 안 되면은 경계를 유지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중앙 정부가 뭐 예를 들어서 60일 내에 당시에 이제 대포를 썼으니까 대포를 파견할 수 있는 기간, 또 음, 행정적으로 신문이 60일 내에 배달될 수 있는 영토까지 라는 그런 현실적 어, 상황도 있었거든요. 우리도 뭐 세종 때 북방을 개척해 놔도 여진족을 선적 경계로 관리할 경계 인력이 없으면 그냥 면적인 경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사실상 그 경계의 유지가 가능한 뭐 과학기술 또는 무기기술도 굉장히 중요했다 그런 생각이 하나 들고 근데 이제 음, 최근에 지구화 과정에서 그 팬데믹도 가고 그러면서 이제 영토의 선적 경계란 개인의 이 피부 경계하고 통하는 어떤 음, 철학상의 그 일관된 논의가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딱 개체적으로 배타적인 나의 정체성의 경계가 있다는 건데 그게 이제 점점 무너지고 있다. 그 경제적 상호 의존도 그렇고, 뭐 바이러스도 그렇고, 그래서 여전히 우리가 영토성을 가지고는 있지만 미래의 조직 원리는 영토성을 넘어설 수밖에 없는 그런 음, 논리도 지금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민족주의가 나오긴 하지만 그거는 어떤 면에서는 마지막 그 반항이고 사실은 그 음, 정체성이나 조직 원리가 영토를 넘어설 수밖에 없지 않나 그런 생각도 좀 들고요. 음, 웬트 그 외계인 논문처럼 자기 영토를 음, 사실 다 관리할 수 없거든요. 이게 뭐 외계인이 와서 있는 걸 수도 있고 아니면 그래서 크레스너도 그 인터디펜던스 소브리티나 이런 얘기 하기 때문에 음, 강대국이라도 아주 엄격하게 보면 또 주권적인 관할권을 다 행사하는 건 아니니까. 근데 그게 점점 더 심해지고 있기 때문에 또 글로벌한 퍼블릭 스피어 같은 것도 나타나고 있고 공공의교가 중요해지고 있고 그런 면에서 이제 팔근대적 현상도 같이 볼 필요가 있다. 어떤 음, 형태의 경계랄까? 자타의 구분이 일어나는지 하는 생각이 좀 음, 들었고요. 마지막 말씀은 너무 중요한 말씀인데요. 미래만 놓고 보자면, 제가 많이 했던 말인데, 일국이 패권을 하기에는 불가능한 시대가 된 것 같아요. 그 패권이란 음, 질서 부여 능력이고, 그러려면 공공재를 제공할 수 있어야 되는데, 미국이든 중국이든 러시아든 이제 지구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공공재, 뭐 팬데믹에 대한 백신일 수도 있고, 기후변화를 막는 거, 전쟁 방지, 음, 이거로는
이제 어느 한 나라도 지구 공공재 수요를 감당하기는 어렵다. 그런 면에서 메타 주권을 일국이 갖기는 어려운 시대가 됐고, 그 중간 음, 단계로는 패권 연합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느 국가가 빨리 마음 맞는 국가끼리 질서를 유지할 수 있는 그 미니멈한 수요를 충족하는 연합을 만들어낼 수 있느냐. 근데 그 음, 연합은 프리라이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패권의 연합을 주도할 패권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패권 연합의 그 패권, 그 메타 리더십 같은. 그래서 이 책을 쓸 때만 해도 2018년이었는데 한 국가의 패권의 미래 진화에 대한 기대가 좀 있었어요. 미국에 대한.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 이제 다시 좀 하면서 그래서 CPTPP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그 미국 음, 빠지고도 일본 중심으로 자유주의 질서를 유지한 것처럼 우리 정재환 선생님 훨씬 잘 아시겠습니다만 안보도 이제 그런 시대가 된 거 아니냐. 미국 음, 없는 자유주의 안보 질서를 유지하려면 뭐 주권을 지키고 전쟁을 방지하고 근데 미국이 뭐 그렇다고 역할을 안 할 건 아니니까 원 오브 댐이지만 메타 리더십을 만들 정도는 필요하다. 근데 지금 바이든이나 해리스 경우는 일국 패권의 부활에 대한 미련이 여전히 많은 상태에서 동맹과 파트너십을 구하는 것 같고, 트럼프 음, 정부는 뭐 아예 그 공공재 음, 제공이나 이런 거 자체에 대한 논의를 믿을 수 없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그렇다고 대안적으로 미국이 다른 선진국들의 참여 지분을 인정하는 굉장히 좀 그 과두종적인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임하고 있는 담론이 있냐 하면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 미국 그 학자들이든 만나서 미국이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은 없기 때문에 메타 음, 주권이든 메타 리더십이건 미국이 자유주의 패권 연대를 만들어서 좀 더, 다른 국가의 도움을 얻는 형태가 되도록, 뭐 반도체만 해도 그렇잖아요. 지금, 칩4, 칩5 도움이 없이는 그 IP만 가지고는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좀, 이론화를 다시 더 해나가야 되는 게 아닌가. 음. 하는 생각은 있는데, 뭐, 이 부분은 아직 더 현지 진행형이라 공부를 더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벌써 이렇게 시간이 많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저희들의 질문에 대해서 또 자세하게 답변을 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또 오늘 긴 시간 이렇게 참가해주신 여러 우리 리트 교수님들 그리고 또 학생 여러분들 또 연구생들 너무나 감사드린다고는 말씀을 드리고 역시나 많이 배우게 되는 그런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교수님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맞습니다.